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자, 자연 속에 그야말로 아주 멋진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이렇게 높은 집을 짓는 것도 대단한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원주택 경매물건을 분석해 보니까 경매로 넘어간 집을 계약을 했더라고요. 경매물건을 분석하다 보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그 집에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는 임차인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소액 임차인이 아닌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때로는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경매 과정을 통해서 허다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집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다음에 임대를 한 게 아니고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우선 현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연도 아주 깨끗하고 양지 바른 곳에 전원주택이 앉아 있는데요. 2차선 도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길 건너편에는 이렇게 아주 멋진 강이 보이는데 남한강입니다. 자, 강가에서 놀고 있는 새들이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자, 이 전원주택 단지를 보시면은 요 길 앞쪽으로 집이 세 채가 보입니다. 이렇게 세 채가 보이는데 요 맨 앞에 집은 경매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집과 이 집은 경매에 나왔습니다. 안쪽으로 보면은 집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뒤에 둘, 그 뒤에 셋, 집이 세 채가 더 있는데 여기서도 맨 앞에 집은 경매에 나오지 않았고 그 뒤에 있는 두 집은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단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단지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아주 큰 문이 있죠. 멋있어 보입니다. 물론 요 위에 보시면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긴 하지만 요 단지에 이런 나무로 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굉장히 좀 웅장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요. 본부지는 사유지입니다. 무단 침입하면 형사 고발 조치한다. 맹견에 물려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단지 내에 도로 포장된 것을 보면요. 자연석 판석으로 포장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단지 안에 조경수를 보세요. 장난이 아니죠.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조경수 등 감정평가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표에서는 조경수, 조경석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평가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 감정평가 금액이 15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이제 이런 조경수하고 조경석을 이제 감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료들, 보이는 감정평가사가 사진도 찍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감정평가서의 총 페이지가 368페이지예요. 어마어마하죠. 나무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 조경석 보세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 단지 자체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들을 갖다 놨고요. 나무들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자도 있고 엄청나게 큰 수영장도 있고요. 자, 건물이 보이고 건물 앞에 조경수들이 하나같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이 감정평가서의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감정평가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수많은 사진과 수많은 감정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감정평가서에 이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나무의 수령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무의 그 줄기, 그 지름을 이렇게 재는 모습도 감정평가서에 실려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 조경수와 조경석들을 감정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이 정원 조경의 실제 평가 금액이 15억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 집은 조경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 해도 뭐 말이 과하지 않은 그런 집입니다. 물론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자, 우선 앞쪽에 있는 집들을 좀 보겠습니다. 요 맨 앞에 있는 하얀 집은 경매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 옆에 있는 집과 그 옆에 있는 집이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있는 집은 바로 이 집인데요. 면적이 55평. 철골조로 2005년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집은 역시 44평, 구조는 동일합니다. 철골조, 사용 승인도 역시 2005년으로 동일합니다. 뭐 18년 정도 된 집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집들의 내부 사정은 어떤지 제가 뭐 밖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자, 이 집들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단독주택인데 뭐 펜션 영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펜션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남기신 기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면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사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각 단독주택별로 울타리를 쳐놨고요. 마당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1층 내부 깔끔하네요. 1층 화장실 깔끔하죠. 자, 2층 거실이고요. 천장에 물 새는 곳도 없어 보입니다. 자, 2층에 있는 방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집은 관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큰 건물 3개가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이 하얀 건물은 경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이 2개의 건물이 경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밖에서 보느라고 이렇게밖에 못 봤는데, 자, 블로그에 또 다녀온 분들이 사진을 올려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 2개의 건물인데 이 앞에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단독주택이네요. 면적이 1, 2, 3층인데 총 120평 정도 됩니다. 사용 승인은 2005년이고요. 그래도 깔끔해 보이고요. 그 옆에 있는 이 건물은 와, 웅장하네요. 자, 얘가 130평. 보시면은 일반 철골 구조, 소매점, 근린 생활 시설입니다. 엄청 크고요. 사용 승인은 얘는 2009년. 비교적 가장 늦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봤을 때 이 앞에 집 3개 중에서 이 앞에 집 빼고 요 뒤에 집 3개 중에서 요 첫 번째 집 빼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땅과 모든 건물들이 모두 경매에 포함되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경매 정보와 이제 건물의 등기 등의 정보를 통해서 경매로 넘어간 집을 매매 계약한 스토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로 보면요. 2020 타경이에요. 2020년에 경매에 나온 집이 아직도 종결되지 않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건번호 1번이 안쪽에 있는 3층 집 2개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번호 5번, 6번이 앞쪽에 있는 단독주택 각각이 경매에 나온 거고요. 가운데 있는 2번, 3번, 4번은 건물이 없는 땅이 이렇게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물건번호 1번 그 높은 집 2개 있잖아요. 그거는 감정가가 거의 27억이에요. 그런데 한번 25억에 낙찰됐다가 미납, 이때 보증금을 한 1억 2천 날린 거죠. 그리고 2022년 8월 8일 날 13억 정도의 낙찰이 되었지만 이때는 매각 결정 허가 취소가 나서 낙찰자는 아마도 이때 보증금을 날리진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최저가가 18억으로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집이요. 아까 사용 승인이 2009년이었던 이 집의 등기를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보면서 이 전원주택 단지의 스토리를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은 2009년 가장 늦게 지어진 집인데 그래서 소유권 보존을 2010년에 합니다. 근데 이때 소유권 보존을 한 주체가 영농조합법인이에요. 당시에 이 법인이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 앞에 있었던 이 집 그리고 저 앞에 요 2집까지 함께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동네 토지와 이 집들을 모두 이 영농조합법인이 소유를 하게 된 거죠. 하지만 4년 만에 이 모든 부동산이 다시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2014년도에요. 영농조합법인이 경영 상태가 어려워졌나 봐요. 당시에는 이렇게 물건번호 하나로 토지 2,000평, 건물 351평에 경매에 붙여졌고요. 35억에서 최저가 12억까지 떨어졌을 때 한 명이 16억에 낙찰받았다가 미납했고 나중에 2016년도에 13억에 이제 낙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갖고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낙찰을 받았던 사람은 한 명이 아니고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로
2분의 1 지분씩 소유를 하게 됐는데요. 편의상 A씨, B씨라고 부르겠습니다. 2016년 6월 30일 날 소유권을 얻었고, 이제 소유권을 획득했으니 뭐 해야 될까요? 돈을 빌려야죠. 은행 가서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 최고액 6억 7,600만 원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때 총대를 매신 분이 바로 B씨입니다. B씨 명의로 돈을 빌려서 이제 소유권을 확보를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근저당이 현재 경매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아무튼 돈을 빌렸고요. 그리고 나서 2020년에 C가 나타납니다. C가 이 집을 사고 싶어서 매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으로 가처분을 신청을 합니다. 자, 이 집을 사겠다고 C가 나타난 거죠. 하지만 3개월 만인 2020년 7월 달에 은행에서 그냥 집을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한 달 20일이 지난 2020년 8월 28일 A씨가 갖고 있었던 지분 전부를 C씨가 매수해서 이제 등기를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수 번호상으로 봤을 때 C씨는 경매가 개시된 이후에 이제 집을 사게 된 거죠. 2분의 1 지분을. 하지만 등기 원인을 보면은 날짜가 조금 꼬여 있습니다. 이제 매매를 아마 계약서를 쓴 시점은 2020년 1월 13일인 것 같아요. 그럼 경매 넘어가기 전이죠. 하지만 등기는 8월 28일.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처분 날짜, 계약서 쓴 날짜, 그 다음에 2분의 1 지분 등기 친 날짜가 좀 꼬여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배당 순서는 요 접수 순으로 되니까 현재 C씨는 결과적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산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C씨는 이 부동산 2분의 1 지분의 거래 가격이 7억이라고 신고를 합니다. 어쨌든 결국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2020년부터 현재 2024년 1월까지 이 경매가 아주 오랫동안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동산 현황 조사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D에 의하면 D씨는 여기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자신이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래서 정원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네요. 다른 거주자는 없다고 하였음.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예정자라고 함. 이렇게 D가 말을 했대요. 이 사건 소유자 중 A에게 전화 조사 안 봐. 처음에 경매 넘어가기 전에 A가 소유를 하고 있었죠. 물론 경매 넘어간 후에 A가 C한테 자기 지분을 팔았죠. C가 관리인을 두고 관리 중이며 임차인 등 특별한 사용자는 없다고 하였음. 관리인에 의하면 원래부터 조경수가 있었으며 위 A도 C한테 팔고 간 사람이요. A도 부동산 소유자들의 소유물이라고 하였음. 이 조경석하고 조경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A하고 C하고 D가 모두 동일하게 이 C가 앞으로 이 부동산을 갖게 될 사람이며 C가 이거를 관리하고 있다. 이 말에 다 동의하는 것 같죠? 매각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보면 C의 입장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C로부터 2022년 8월 11일자 금 5억 원 개보수 비용 계약금 중도금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현재 C는 이미 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2분의 1 공유 지분으로 이제 소유자죠. 기본적으로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데 지금 자기 소유 부동산에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2020년 8월 12일 날 바로 다음날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권리 배제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아무튼 C의 입장은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C가 매수한 금액이 7억이었는데 왜 유치권 신고는 5억만 했는지도 조금 궁금하네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경매 정보와 등기 정보만 보고 그 정보를 확인해 본 건데 아무튼 C씨가 경매로 넘어간 집을 계약하는 바람에 아무튼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분들 사이에 뭐 일종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약이 진행이 됐겠죠. 하지만 저희가 뭐 공개된 정보만 보고 그거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집에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 안쪽에 있는 큰 집들은 너무 크고 비싸니까 조금 배제하고요. 요 길가 앞쪽에 있는 단독 주택들은 조금 유찰되면은 한번 입찰할 만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CC의 유치권 신고가 있긴 하지만 CC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성립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가셔서 이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입찰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